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10년 미국 맨해튼은 지금처럼 바쁘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가득했죠. 특히나 이 지역에는 25살의 고운 아가씨 도로시 아놀드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향수 수입업자로 일을 하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도로시는 그 집안의 가장 큰 딸이자 곧 상속녀였던 거죠. 그녀는 당시 브린모어라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기도 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속녀 도로시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는데요. 1900년대 초반 아무리 미국이라도 부모는 그녀가 그저 부잣집에 시집가서 여유로운 삶을 살길 바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도로시는 본격적으로 글 쓰는 일에 매진했고 1910년 봄 맥클로어 잡지에 직접 쓴 단편소설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소설을 읽어본 잡지사는 아쉽게도 원고를 거절했는데요. 그래 처음이니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글을 맥클로사에 제출해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크게 낙담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작가라는 꿈을 꾸면서 가족들의 비웃음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상심의 날을 보내고 1910년 12월 12일입니다. 도로시는 그날 아침 여동생 머저리가 여는 생일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막 사러 나가려던 참이었죠. 이때 어머니가 자신도 함께 생일 파티에 입을 드레스를 사러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도로시는 어머니가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전 11시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이 젊은 상속녀는 청색 코트에 치마 그리고 멋진 장식이 들러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추위를 감싸기 위한 두꺼운 머프가 들려 있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도 있는 깔끔하고 귀티나는 복장이었죠. 그녀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현금은 약 25달러 정도, 이걸 요즘으로 치자면 대략 700달러, 한화 85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옷을 사기 위해 거리를 걷던 도로시는 자신의 집이었던 79번가를 벗어나 5번가와 27번가 모퉁이에 있는 한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초콜릿을 구매한 뒤에 그것을 머프에 챙겨놓고 밖으로 나왔죠. 이어서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한 서점이었는데요. 천천히 책을 둘러보던 도로시는 꽤 재밌어 보이는 수필 한 권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쇼핑을 즐기는 표정이 마냥 즐거워 보였는데요. 물론 그날따라 날씨가 춥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걸음이 좀 느렸지만 전혀 힘든 날은 아니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나온 도로시는 마침 거리에서 친구 글래디스 킹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글래디스는 여동생 머저리의 생일 파티에 함께 초대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두 사람은 길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다가오는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도로시는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자신은 여기 센트럴 공원을 산책하다가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이때가 오후 2시가 조금 안 됐을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날 도로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한 적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게 됩니다. 이윽고 캄캄한 밤이 되었고
도로시의 부모는 일단 전화기를 들고 평소 딸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여럿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도로시랑 지금 같이 있는지 아니면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아는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어떤 누구도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분명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길함을 느꼈죠.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애가 탔지만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합니다. 실종 신고로 인해서 괜히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었고 혹여 이런 스캔들이 자신의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신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존 키스에게 연락을 취해봅니다. 그가 일단 도로시 가족의 집에 도착을 했고 혹시 그녀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면서 집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도로시 방에는 그녀가 당일 입고 나간 옷을 빼고는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돈은 가지고 나갔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값비싼 물품이나 보석은 그대로였어요. 그렇다면 혹시 납치나 습격을 당한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던 변호사는 조금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가 벽난로를 뒤적거리다가 찾아낸 타버린 종이 몇 개. 그가 젤을 털어서 안에 내용을 끼워 맞춰 보니까 한 개는 유럽으로 가는 유람선 안내서였고요. 또 하나는 맥클로 잡지사에서 그녀의 글을 거절했던 편지였습니다. 이때 머리에 번뜩 뭔가 스쳐 지나갑니다. 존은 혹시 도로시가 잡지사가 거절을 한 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낙담했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훌쩍 떠나버린 건 아닐까 추리하게 됐는데요. 가족과 변호사는 이후에 선착장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탐문하면서 청색 코트에 모자를 쓴 여인을 봤냐고 물었지만 그런 여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가족은 근방의 병원, 교도소, 그리고 영안실까지 찾아갔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찰을 부르길 거부한 상황에서 사라져버린 상속녀를 찾는 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가족들에게 핑거턴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립탐정기관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곧 이 핑거턴 소속의 전문 형사들이 총동원이 되었고 도로시를 찾는 데 혈안이 됩니다. 그들은 그 실종 무렵 유럽으로 향했던 모든 배의 승객 리스트를 확인했고요. 그 한 명 한 명 중에 도로시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허당이었죠. 동시에 수사관들은요, 근방의 도시를 뒤지면서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역시 실종된 여성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맨하탄 도시, 이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걸까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자발적인 실종이 아니라면 형사들은 도로시의 주변 인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도로시의 남자친구였던 42살의 조지 그리스콤에게 주목하게 되죠. 사실 도로시의 가족은 평소 딸 도로시의 연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사라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혹여 이 조지가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막 찾아갔죠. 그리고 추궁을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실종에 대해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이었던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만난 게 확인되었고 그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틀어졌다 또는 서로를 해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상한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 조지 그리스콤이 가족에게 흥미로운 것을 꺼내게 됩니다. 그건 실종 전 도로시가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편지였는데요. 아내는 잡지사에서 2번의 거절을 당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걸 내밀면서 사실 도로시가 슬픔을 못 이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가설 속에 약 6주 동안이나 상속녀를 찾기 위한 은밀한 움직임이 계속되었지만 일말의 단서 하나 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립수사관들은 조사를 포기했고 도로시가 사라진 지 꽤 시간이 지난 1911년 1월 중순에 되어서야 아놀드 부부는 공식적으로 딸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사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맨하탄 부호의 상속녀.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지났고 별다른 단서도 이미 못 찾은 상황에서 수사는 결코 순탄할 리 없었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걸 공개 수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자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높아집니다. 사실 도로시 부모님은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상 딸을 찾을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딸의 실종을 대중에게 알리면서 보상금 $1,000를 내걸게 됩니다. 이 돈을 현 시점에 한화로 계산하면 대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제 도로시의 얼굴은 도시 곳곳에 포스터로 붙었고 신문에 광고로도 게재되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수천 건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도로시를 봤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제보는 거의 모두 거짓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온 편지 한 통. 우리는 당신의 딸 도로시를 데리고 있다. 수일 안에 현금을 준비해서 지정된 곳에 두어라. 그래야만 당신의 딸이 살아 돌아갈 수 있다. 납치를 암시하는 이 편지에 가족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수세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 또한 사실 이 집이 부유한 집이다 보니까 돈을 노린 사기극으로 판명됩니다. 몇 달간의 수사, 수많은 제보, 하지만 어떠한 의미 있는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도로시가 친구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후 헤어진 오후 2시, 이때 시점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대낮에 맨하탄 거리 한가운데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만약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분명 그 전에 징후를 보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시신이라도 발견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냥 정말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린 도로시의 행방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을 남겼고 얘 실종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가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부모는 결국 사랑하는 딸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100년이 지난 이 시점, 이제 도로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이 느꼈을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런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여성의 이름은 하난. 1930년대에 레바논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산 여성입니다. 물론 중동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이 레바논이라는 아랍 국가가 우리에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사진 속 여성이 그저 평범한 외국인처럼만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아주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하난이 무난하게 10대 시절을 보내고 20살이 되던 해 같은 레바논 출신의 한 부유한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파룩 몬수르.
결혼 후에 하나는 남편의 성을 따라 하난 몬수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 부부 생활은 남부러울 것 없었고요.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드디어 2명의 딸도 낳게 되는데요. 하나는 레일라, 하나는 갈라레. 하나는 가족과 함께 그저 오랫동안 행복해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니 둘째 딸 갈라레를 낳고는 시름시름 앓더니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심각한 심장병 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의사는 그녀에게 앞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늘 대가족을 원했던 그녀였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니, 의사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다시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대로 출산까지 이어진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테고 그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었는데요. 하나는 사실상 의사의 조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셋째를 출산하겠다고 주장했고 드디어 10달이 지나 해산일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며 산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는 무사히 3번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렇게 1962년 막내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출산 이후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이듬해인 1963년에는 병세가 정말 최악에 치달았는데요. 이 무렵 그녀 역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남편 파룩을 불러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유언이라도 남기려고 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조금 당혹스러워 보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내가 남긴 말은 여보, 난 곧 환생할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쩌면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자신이 환생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더라도 이 전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거라면서 남편 파룩은 아내가 너무 아파서 정신까지 이상해진 것 같다며 가엾게 여겼습니다. 사실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하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죠. 36살이 된 하나는 중요한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자신의 친오빠가 살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니 수술을 앞두고 너무 간절한 마음에 첫째 딸 레일라와 통화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딸과의 통화를 포기한 하나는 만약 자신이 수술을 받다가 숨을 거두게 되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딸들에게 나눠주라는 부탁을 오빠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살아있는 하난 몬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새아이의 엄마는 수술 바로 다음 날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난 몬수르가 숨을 거둔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레바논의 한 동네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부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수잔 가넴. 수잔의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산통을 이겨내고 아이를 가슴에 안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산을 며칠 앞둔 얼마 전에 그녀가 꿨던 신기한 꿈이 영 기억에 남았는데요. 꿈속에서 약 한 40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당신에게 갈게요. 깨어나서도 너무도 선명했던 이 꿈. 아이를 낳기 직전이라 태봉은 아닌데 그 꿈은 도저히 쉽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돼버립니다. 당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었죠. 이후 수자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태어난 지 16달쯤 되자 드디어 아이가 입을 떼더니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아빠, 밥, 아니, 응. 이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단어였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이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수잔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단어로 하나하나 표현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수잔이 집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놀다가 수화기에 대고 중얼중얼거립니다. 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구나 하는 모습이 귀여웠겠죠. 엄마가 잘 들어보니 안녕, 헬로, 안녕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옹알거림 때문에 뒤의 단어는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아이의 말을 들어봤더니 수잔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레일라. 안녕, 레일라. 엄마는 갸우뚱하게 됩니다. 주변에 레일라라는 이름의 가족이 없는데요. 엄마는 그저 아이가 어디서 말을 듣고 따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잔이 미처 2살이 되지 않았을 무렵 아이는 전보다 더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었고 부모와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단어들에 부모는 종종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레일라? 내 딸? 나 하난. 수잔이 2살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그녀 입에서 언급하는 인물들이 많아졌습니다. 레일라, 갈라레, 그리고 파루.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부모와 오빠, 친척까지 포함한 총 13명의 이름은 아이의 입에서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혹시 딸이 말하는 이 이름들이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부는 딸이 언급한 이름들을 백방으로 찾아 헤매게 되죠. 사실 겨우 2살배기 딸이 언급한 이 이름만 가지고 사람을 찾는다는 건 모래사막에서 진주를 찾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부부는 왜인지 모르게 그들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난의 남편 파룩 몬수르가 지인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내 이름과 딸들의 이름을 알고 자신을 하난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다고? 문득 파룩은 아내가 죽기 2년 전 자신에게 남겼던 믿지 못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헤이.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딸들을 데리고 수잔의 집에 방문하기로 하죠.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하난의 가족과 2~3살 아이인 수잔. 사실 처음에 가족들은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혹여 죽은 엄마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장난치는 걸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수잔은 몬수르 가족들 앞에 오더니 한 명 한 명 손으로 짚으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레일라, 갈라레, 파룩. 이 세 사람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며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죠. 그런데 수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옹알거림과 함께 다른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조셉, 아흐메드, 엘리, 노아. 옹알거림이 계속 멈추지 않은 채 아이가 이번에는 이 2 딸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말하는데요. 옛날,
수술 전에 오빤 보석 있어요? 엄마 하나니 수술 직전 남긴 유언. 오로지 몬수르 가족들만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보석들을 내 딸들에게 주라고. 두 아이는 놀라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잔이 갑자기 종이를 가지고 오더니 무언가를 휘갈겼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려서 글을 읽고 쓸 나이는 전혀 아니었는데요.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적은 것은 7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몬순의 집 전화번호와 일치했습니다. 물론 뒤에 2자리는 바뀌어 있긴 했지만 숫자는 동일했던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잔의 현생 엄마, 아빠 또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몬수르 가족은 정말 엄마 하나니 환생한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잔이 5살이 되었고 수잔과 파룩의 사이는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파룩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를 걸어서 그와 다정하게 통화를 했고요. 간혹 만남이 허락될 때면 그의 무릎에 앉아서 쉬고는 했습니다. 이후 수잔은 25살이 될 때까지 여전히 죽은 하난의 남편 파룩과 연락을 이어가며 수잔이 아닌 하난의 마음으로 그를 향한 애틋함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룩 또한 어린 수잔을 죽은 아내의 환생이라고 굳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추후 인터뷰에 따르면 어린 수잔이 오로지 하난만이 알 수 있었던 것들을 너무도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생전 하난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파룩은 말합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왼쪽이 하난 몬수르, 그리고 오른쪽이 성장한 수잔 가넴입니다. 열흘을 사이에 두고 사망과 탄생을 겪었던 이 두 여성의 얼굴은 묘하게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난 몬수르가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정말 수잔 가넴으로 환생했던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그저 우연의 일치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어두운 밤, 불이 붙은 벽난로 앞에서 두 자매가 밤이 늦도록 수다를 떨고 있었죠. 방 안엔 장작 타는 소리와 소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안락한 분위기를 깨고 아주 오래된 피아노 건반 소리가 서서히 울려 퍼졌죠. 깜짝 놀란 두 소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피아노 소리가 벽난로 안쪽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겁에 질린 두 소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죠. 그런데 며칠 뒤에 벽난로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게 평범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저 웃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 미국 대통령이 거주한다는 바로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피아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딸 제나 부시 해거입니다. 그녀가 백악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당시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한 번의 피아노 소리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다시 벽난로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아노 소리가 아닌 오페라 소리? 너무도 무서웠던 제나는 다음날 아침 조심스럽게 이 백악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에게 말을 붙여보는데요. 혹시 저 벽난로에서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없으세요? 그러자 직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무겁게 입을 떼며 하는 말.
당신도 들었나요?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제나부 씨는 2018년 10월 15일 아침 방송 MBC 투데이에 출연했습니다. 이날의 그 인터뷰 주제는 유령은 존재하는가? 라는 다소 좀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유령을 믿으세요?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녀는 단번에 그렇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과 언니가 어렸을 적 백악관에서 들은 의문의 피아노, 오페라 소리에 대해서 이때 고백하게 됩니다. 제나가 말하길 어렸을 적에는 이 일을 쉽게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겁쟁이라고 이제 놀림을 받을 게 걱정됐다고 합니다. 또한 백악관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쉽게 입을 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제나의 이 백악관 유령 경험담이 방송된 이후에 과연 백악관에 유령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게 되고요.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나 이전에도 백악관에서 유령을 봤다라는 목격담은 꽤 오랫동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 행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백악관에서 귀신이라니요. 다소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저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유명인들, 특히 역대 대통령, 그 가족들, 그리고 스웨덴 국왕, 네덜란드 여왕, 각국의 수상까지 백악관에서 머물렀던 이들이 이상한 현상을 겪거나 귀신을 봤다라는 경험담이 꽤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사진 속에 편지 한 통이 있죠.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1945년 6월 12일 마침 친척집에 방문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기괴했어요. 지금도 바닥은 울리고 있고 커튼은 쳐졌다 젖혀지기를 반복합니다. 나는 집무실에서 대외정책을 공부하고 연설문을 가다듬고 있는데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들이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지의 내용은 미국의 국가기록물로도 공개되어 있는데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 유령의 존재를 언급하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어투에서 그의 아내도 이런 현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이 백악관 내에서 벌어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악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짓던지 이거 무서워서 살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1950년 백악관은 외곽만 남기고 내부를 전부 부수고 리뉴얼에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트루먼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의 재건축의 사진인데요. 이게 유령 때문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의 백악관은 수리가 필요했어요. 얼마 전 백악관의 피아노가 놓여있던 바닥이 꺼지면서 피아노가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시달렸던 트루먼 대통령은 이 사고 또한 어쩌면 유령의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을 서둘러 감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분위기로 단장하게 된 백악관에서는 신기하게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빈도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퇴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에 유령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때 대통령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딸 메리에는 봤다고 하더라고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 당시 그의 딸 메리앤과 그녀의 남편은 링컨의 방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링컨의 방인데요. 어느 날 밤 깊게 자고 있던 메리앤 남편이 무심코 잠에서 깼고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옆쪽 창문에 희미하게 무언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죠. 왜냐면 이 방의 창문 밖에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는 자기가 헛것을 봤나 싶어서 눈을 비볐죠. 하지만 이내 형상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주 조심스럽게 부인에게 전날 밤 자신이 본 것을 말했지만 아내는 미쳤다고 잠결에 헛것을 봤다고 깔깔거리며 웃어넘겼죠. 그런데 며칠 후 한밤중에 잠에서 깬 메리앤이 창문 밖에 무언가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봤던 똑같은 장면이에요. 누군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온몸이 차가워질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아버지 레이건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링컨 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똑같은 유령을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아버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요. 실제 이 링컨 방, 백악관의 링컨 방은 유령이 나오는 고스트 스팟으로 미국 내선 이미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대통령의 가족들 외에도 링컨 방에 묵었던 귀빈들 중 유령을 보고 기절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이 방에서 머물면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던 네덜란드의 여왕이 갑자기 노크 소리를 들었고 조용해지자 직접 확인하러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 밖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을 보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 모습은 너무나도 링컨 대통령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 또한 미국에 방문해 백악관에 머무를 당시 링컨 방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칠은 샤워를 한 후에 알몸으로 소파에 앉아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었죠. 한 모금 빨아서 연기를 내뱉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아주 키가 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칠이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했더니 그 희미한 형상은 링컨 대통령과 놀랍도록 흡사했죠. 그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인사를 건네려 합니다. 하지만 순간 자신이 알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상황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 대화 후에 링컨 유령은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처칠의 일화는 평소 과시하고 농담을 즐겼던 그의 성격상 링컨 방에서 귀신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기 위한 약간의 과장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힐러리 클린턴 또한 그녀가 백악관에 거주했을 당시 유령을 본 적이 있다고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한밤중에 복도를 거닐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저쪽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자신이 뚜렷한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분명 그 걸어가는 모습만으로도 섬뜩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해줬죠. 힐러리 클린턴까지 이걸 언급할 정도면 정말 백악관의 유령 괴담은 어쩌면 괴담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족들, 타국의 여왕, 수상 이렇게 일화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백악관에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 만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 유령 출몰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좀 더 생각해보면 복잡한 문제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들이 백악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유령이 아니다라고 과학적으로 부정을 해버린다면
아니 부인에게 유령의 존재 폴터가이스트를 느낀다라고 편지를 썼던 트루먼 대통령. 이건 뭐 그가 헛개비를 봤다? 뭐 정신병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릴 텐데요. 그렇고 또 그 외에 그 각국의 인사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버리는 게 결코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다는 것을 백악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거죠. 미국의 건립과 함께 지어진 백악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 만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링컨의 암살 사건처럼 불행한 죽음 또한 겪어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심령학자들은요, 백악관에 유령이 존재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지금의 백악관 주변의 자기장이 백악관의 원혼에 의해 뒤틀리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심성이 유약한 사람은 그 영향을 받아서 헛것을 보거나 상상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백악관의 유령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정도죠. 미국인들 역시 대다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당신이 백악관에 가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링컨 방에 하룻밤 묵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링컨 대통령을 내가 만약에 링컨 대통령 유령을 만나게 된다면 그와 인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게 항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후기에 의하면 굉장히 오싹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부터 전해져 온 어떤 괴담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백악관을 이제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링컨의 방을 방문한다라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흥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이고 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백악관, 그런 백악관에 존재한다는 유령, 그리고 그걸 또 강력하게 믿고 있는 미국인들. 이건 여태까지 설명해왔던 수많은 도시전설, 괴담을 뛰어넘는 게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8년 8월입니다. 충남 공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지하 22m 아래에서 굴을 파내려 가던 인부 머리 위로 암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현장에서 그와 함께 작업을 하다가 다행히 살아남은 다른 인부 원 씨는 이 사고 지점이 물이 새어날 정도로 아주 취약한 땅이고 당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땅을 파는 공사를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들은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의뢰를 받고 작업 중이었는데요.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A씨. 그는 소문나지 않게 비밀스럽게 땅을 팔 사람을 수소문해왔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숨겨진 금괴를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가 찾아 헤매던 무려 2,400톤이나 된다는 이 금괴는 야마시타 골드라 불립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패전을 한 일본군이 숨겨놓은 금괴를 말하는데 추정이 되기에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톤까지 된다는 금괴. 그게 충남 공주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소문에 공사를 감행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금괴가 한국에 있다는 소문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물론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야마시타 골드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괴를 둘러싼 이야기는 아시아 전역에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소문의 시작은 이러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아시아 곳곳을 침략하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12나라에서 금괴뿐만 아니라 귀해 보이는 것들이라면 모조리 수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리품이 꽤 모이게 되자 그들은 이것을 당시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으로 한데 모으게 됩니다. 이걸 모아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일본 본토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상황이 뒤바뀌었고요. 게다가 동남아의 해상 루트가 봉쇄당하면서 필리핀에서 이걸 가져오는 이송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때 일본은 급히 다른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암호명 킨노유리, 우리말로 해석하면 황금백합이라는 뜻의 비밀작전입니다. 일본군은 일단 이 금괴와 전리품을 필리핀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포로와 병사들을 동원해서 땅굴과 터널, 동굴을 판 다음에 곳곳에 묻게 했죠. 전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안전하게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육지에서 132곳, 그리고 수중에서 34곳이나 되는 지점에 나눠서 숨겨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들은 금괴를 묻으면서 여기에 각종 덕과 독가스를 함께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독을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겠죠. 보물을 다 묻은 후에는 이 작업을 했던 인부들을 굴에다 모아놓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들을 생매장시켰습니다. 오직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 문서만을 남긴 채 완벽하게 은닉해버린 것이었죠. 이후 일본군은 말레이 반도의 호랑이로 불리던 일본 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야마시타의 보물로 부릅니다. 모든 비밀이 담긴 증서, 그것 또한 그 사령관에게 있었죠. 하지만 일본군은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독립을 이루게 되면서 일본은 보물을 찾지도 못한 채 그대로 필리핀을 떠나게 되는데, 야마시타 보물의 이름, 그 기원이 된 야마시타 도모유키 사령관도 전범으로 처형이 되면서 이젠 금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게 되자 이 야마시타 보물에 관한 이야기는 구전의 구전만 전해지면서 그저 흥미로운 전설 정도로만 치부되었는데요. 그렇게 보물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야마시타 골드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두고 간 엄청난 양의 보물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렇게 책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자세한 내용까지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지휘하에 은밀히 그것을 찾아 헤맸다 라는 내용이 밝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간의 그 전설로 구전으로만 있던 소문이 사실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마시타 보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숨겨진 보물의 가치가 무려 약 1경원이라고 하는데요. 전 도대체 가늠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1경은 1조의 10,000배에 해당하는 수인데 정말 이거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야마시타 보물에는 금괴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백금, 그리고 각 나라에서 뺏어온 금불상, 희귀한 미술 작품, 또 각 나라의 귀중한 공예품까지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중요한 문서들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환전한 가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 발견 자체가 문화적으로 아주 귀중할 수 있습니다. 자, 야마시타 보물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이후 전 세계 보물 사냥꾼들이 달려들었고 위치를 추적했고 이곳저곳에 땅굴을 파내려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발굴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대중의 관심도 시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8년 필리핀에서 전직 열쇠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보물 사냥꾼으로 전업을 하게 된 로살리오 록사스라는 사람이 당시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부부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기만하고 학대했다면서 하와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 문제는 그 소송의 내용이 야마시타 보물과도 아주 밀접했다는 겁니다. 록사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1961년 한 일본군의 아들을 만나서 우연히 야마시타 보물의 숨겨진 장소를 듣게 됩니다. 이후에 그가 그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가 야마시타 사령관의 전 통역관을 만나서 그 존재 자체를 확인받게 되죠. 그는 열쇠 수리공의 직업을 버리고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보물을 찾는 일에 매진하게 됐고요. 1970년 드디어 유력한 장소를 찾아내어서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7개월간 그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파내려 갔는데 마침내 터널 깊숙이에서 금불상과 금괴를 발견했고요. 뿐만 아니라 근방에서 그 당시에 함께 다이너마이트로 생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록사스는 자신이 야마시타 보물을 찾아낸 것에 매우 흥분했고요. 일단 보물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도저히 한 번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일부만 챙기고 나머지는 두고 오기로 합니다. 나중에 와서 다시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는 이곳을 떠나면서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남겨뒀다고 하는데요. 보물을 들고 땅 위로 올라온 록산느는 일단 금괴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를 합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이 금불상을 사갈 적당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살 사람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던 1971년 5월의 어느 날입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그를 찾아왔고요. 록산느를 대뜸 체포하더니 금괴 그리고 부처상을 압류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나서 너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냐? 라는 이 지점을 알아내려는 가혹한 고문도 계속됐습니다. 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지시 내린 걸까요? 이때 록산느는 이 모든 것이 필리핀의 대통령 마르코스의 하수인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감옥에 계속 투옥됐고 결국 몇 년 후 풀려났지만 이를 갈다가 국가를 상대로 자기 걸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와이에 내게 된 거죠. 필리핀 정부는 당연히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숨겨진 소물을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부터 미국 광산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필리핀 어딘가에 숨겨진 이 금괴를 찾는 일에 몰두하게 되죠. 사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했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후 이 록산느의 증언이 보태지면서 사람들은 대통령의 돈의 출처가 어쩌면 야마시타 금괴라고 수군거리게 되는데요. 대통령 내외는 부정축제 혐의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토요미스테리 소재로 잡을 때면 저도 반신반의하는 편인데요. 야마시타 금괴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시아 쪽에서 여러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록사스가 찾은 것이 정말 야마시타 금괴인지 아니면 다른 금괴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야마시타가 이제 수면에 떠오르게 되니까 이 금괴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 되어갔고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까지 이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록사스는 소송의 끝을 보지 못한 채 1993년 사망하고 맙니다. 지금도 필리핀 곳곳에서는 야마시타 보물로 추정되는 금괴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주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그 금괴를 실은 배가 금강유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소문에서 진행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묻혀있는 그 야마시타 금은 보화가 어디로 옮겨졌다더라, 어디에 있다더라 라는 솔깃한 이야기가 발단이었겠죠.
하지만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보물을 찾겠다는 탐욕은 결국 인부들의 사망을 낳게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시타 보물은 일본의 탐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그 탐욕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면, 아니 발견된다면 어쩌면 인간의 탐욕 본능이 되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평화롭지 않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9년 1월 30일 이곳은 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 나리타 공항입니다. 그날 오후 6시에는 화물기인 브라질 바리그 항공 967편이 일본에서 출발을 해서 중간에 미국 LA와 파나마를 거쳐 브라질로 도착하는 스케줄이 잡혀 있었죠. 이날 비행기는 기장 길베르코 씨를 포함해 승무원 총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출발 직전 이 항공기 주변의 경비가 매우 삼엄해 보였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화물기 안에는 약 20톤의 기계 화물 외에도 브라질의 피카소라 불린 유명 일본인 화가 마나부 나베의 작품 150여 점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나부 나베,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10살이 되던 1934년 부모님을 따라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커피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같은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과 생활상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소질을 알아본 지인의 공유로 그 국제 콩쿠르에 도전했고 여기서 상을 받으면서 서서히 화가로 주목받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그가 브라질에서 위상이 높아지자 결국 1979년 그토록 바랬던 조국 일본에서의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전시회가 끝나고 그림 150여 점을 바리그 항공 967편에 싣고 브라질로 돌아올 예정이었죠. 참고로 이때 실은 그의 작품의 가치는 약 20억엔 정도로 추정됩니다. 작품들이 하나씩 항공에 실렸지만 비싼 거다 보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결국 예정된 출발 시간 6시에서 2시간 반이나 넘긴 저녁 8시 20분이 되어서야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을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실시간으로 관제탑에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통신을 보내는데요. 967편 또한 이륙한 지 30분 후 이 비행기의 위치 정보를 알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 다음으로 내가 어떤 특정 위치에 도착을 해서 그때 통보를 하겠다. 그게 약 9시 23분쯤 될 거다라고도 남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녁 9시 23분이 한참 지나고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리타 관제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큰 문제라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970년대에는 여전히 무선 통신에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국제선에서는 비행 중에 주파수를 변경해서 통신이 끊기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작동했나 보다 라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비행기가 떠난 지 12시간 후 967편은 예정대로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 미국 LA 공항에 착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좀 더 기다려보던 관제탑이 이 비행기가 지금까지 상공에 있다면 이건 연료가 완전히 떨어지는 시점일 텐데? 그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부랴부랴 관제탑은 967편이 혹시 태평양 연안의 어떤 다른 공항에 착륙한 게 아닌가라는 정보를 확인해보지만 그 어디에도 기록은 없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제 이게 엄청난 조난 상황임을 파악했고 바리그 항공 967편의 마지막 흔적부터 이후의 행로를 따라 대규모 수색을 시작하지만 이상합니다. 비행기는 마치 증발해버린 듯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물론 항공기 내부에는 보이스 레코더나 기록 장치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추락을 해도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전파를 발신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추락 사건들 중에서 관제탑에 연락 없이 추락한 비행기들은 이 발신 장치를 가지고 위치를 찾고 또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967편에서는 아무런 발신 전파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파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해적 깊이 추락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추정하에 실종 예상 시간 안에서 이 추락된 위치를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으로 적용을 한다면 추락했을 당시 연료가 분명 풍부했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추락하면서 해면에 연료가 흘러나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수색대의 보고에 의하면 어느 곳에서도 연료의 흔적은 찾지 못했고요. 당연히 기체의 잔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한간에서는 계속 비행기가 완전히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 난기류를 만나서 휘말렸다 또는 금속 피로로 인해 기체 파손이 됐다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극단적으로 폭탄이 장치되어 있어서 아예 폭파당했다라는 가설이 나돌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잔해라도 있어야겠죠. 또한 이 항공기에는 값비싼 작품들이 약 150여 점이나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화가 마나부나베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조난을 위장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화가는 말도 안 된다며 부정합니다. 분명 그에게도 아주 소중한 작품이었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혹시 화물기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에 조종사들이 실신한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공기조절 장치가 불량으로 돼서 승무원이 실신한 사고, 헬리오스 항공 522편에 추락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게 불가능한 가설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추락한 잔해는 분명 어디선가 발견되어야 할 텐데요. 혹시 납치? 기장님이 어떤 마피아나 이런 세력에 매수돼서 바다 한가운데 비행기를 불시착시키고 잠수함으로 물자를 운반했던 건 아닐까. 영화 같은 스토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그날 기장이었던 길베르토 씨는 20년간 23,000시간의 비행을 하는 베테랑으로 당시 회사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볍게 범죄나 어떤 스파이 활동에 손을 댈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그는 1973년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도 불타는 기체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해서 기적을 이뤘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아니라면 이젠 아주 마지막 흥미로운 가설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일명 마의 삼각지대, 버뮤다 트라이앵글 알고 계시죠? 이곳은 플로리다 반도 끝에서 대서양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뮤다 제도를 잇는 삼각형 해역입니다. 유난히 이곳에서는 많은 항공기와 선박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토요미스테리에서도 진행한 적이 있고요. 그나마 이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면 이 지역에 진입을 하면 멀쩡하던 배나 비행기가 갑자기 기계 결함을 일으키고 또 밖에서는 이상한 빛이나 짙은 안개 현상이 보여진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여기서 실종될 경우에 어떠한 잔해조차 남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아니, 일본 해안 근처에서 사라진 항공기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냐고요. 지구본을 두고 버뮤다 트라이앵글 지점에서 반대편 비슷한 적도 지점에 또 다른 미스테리한 해저 지역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바로 드래곤 또는 아시안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배가 항공기가 사라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1949년 4월 실종된 화물선 쿠레시오를 시작으로 수십 척의 선박과 승무원들이 이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바리그 항공 967편 또한 바로 이곳에서 사라졌던 겁니다.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든 드래곤 트라이앵글이든 이 실종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유력한 가설의 중심에는 바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습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메탄가스가 해수에 식혀지면서 바다 안에서 이렇게 눈처럼 또는 샤베트처럼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약간 얼음덩어리 같은 상태의 물질에 불을 가까이 대면 무섭도록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버뮤다 트라이앵글의 해저에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상당량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종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해저에서 화산이 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뜨겁게 데워졌죠. 그러면 메탄가스의 거품이 발생하면서 해상의 모든 것들의 부력을 빼앗아 바닷속에 폭발이 일어나고 큰 구멍이 뚫리면서 배가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침몰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처 구조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부력이 없어지면서 배의 잔해나 시신마저 물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요. 또한 이 폭발이 일어날 때 플라즈마가 발생하면서 해상에 있는 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혹은 비행기가 이 상공을 지나가면 엔진에 메탄가스가 흡입이 되면서 기내에 산소 부족이 되고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가설만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아시안 드래곤 버뮤다 트라이앵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기계 오작동이나 실종 사건이 이어져 왔고 이곳의 자기장이 불안정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만약 이곳 지하에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이 풍부하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설명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미스테리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아시아권에도 우리만의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실종이 됐던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후 바리그 항공 967편을 찾겠다는 수색은 물심양면 계속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찾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이건 미스테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항공 전문가들은 이 비행기가 일본 해구에서 아주 깊은 심해에 수몰된 것이다 라는 추측성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마나부 마베, 그는 자신의 귀중한 작품들을 이 화물기에 실었었고 한 번에 모두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화가가 자식같이 여기는 작품이었기에 상실감도 컸겠죠. 보험받으려고 자작극 아니냐라는 모함도 받았었는데요. 이후 그는 상실감을 떨치고 일어나 약 14년에 걸쳐 잃어버린 그림을 한 점 한 점 다시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런 항공기 같은 거대한 고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건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사라진 항공기 편은 토요미스테리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